네,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자격증 실무과정 정선미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는 직업상담사 초기 장면에서 상담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내담자 사정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직업상담사들이 정말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 주로 활용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내담자분들, 구직자분들, 결국에 가장 실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입사 서류 작성법, 그리고 내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좀 클리닉 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으실 텐데요. 그 내용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이 잠겨 있을 때, 내가 키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구멍이든지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마스터 이력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나를 가장 잘 돋보이게 어필해 놓을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마스터 이력서, 자소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는 또 영문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레주메를 제출한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력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력서, 사진, 학력사항, 병역사항, 경력사항, 그리고 자격증이나 수상 내역들, 그리고 외국어 점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보통 그 사람의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서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표현을 보통 부르고요. 조금 좀 비약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자기 내용이 아닌 어떤 가상의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쓴다, 이런 표현도 하기는 하죠. 어쨌든 자기소개서에는 마찬가지로 회사가 지정해주는 양식, 회사가 묻고 싶은 항목에 맞추어서 답변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사 양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본 양식을 작성을 해 놓으셔서 언제든지 원하는 기업에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업별로 지원서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또 영문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죠. 자기소개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나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이나 경력사항 혹은 경력이 없는 신입인 경우에는 사회 경험 사항들을 적으실 수도 있고요. 또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이런 내용들을 보통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또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네, 있죠. 혹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도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정말 오래전부터 입사 서류 중에 중요한 서류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주로 전공이나 직무 능력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텍스트랑 이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영상을 삽입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경험하셨던 전공활동, 또 대외활동, 공모전 동아리, 또 졸업작품, 또 연구 경력이나 과제, 개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신입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경력기술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경력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력기술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함께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경력기술서에는 담당했던 업무 경력이나 성과 위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혹시 내가 만나는 내담자, 구직자분께서 아직 재직 중이신 경우에는 경력 중에도 최소한 연에 한 1회, 2회 정도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 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관련 증빙 서류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기본 서류이고,
또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까지 기본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기술서 경우에는 경력자 필수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나머지 경력증명서라든지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나중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놓으시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거나 좀 특이한 경우에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또 회사가 퇴사하거나 뭐 이런 망해서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구직자분들, 내담자분들에게 재직 중이신 분들도 포함해서요. 반드시 퇴사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 외에 자격증, 공인어학 점수, 사본이라든지 봉사활동 증명서, 각종 수료증 이런 것들이 모두 입사 전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서류들도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서 PDF 파일로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 지원 서류는 왜 중요할까요? 우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직자분들이 구직활동 과정 중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서류가 검토되고 나면 어떤 사람을 면접으로 부를지, 면접을 보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자가 많이 없는 기업인 경우에나 아니면 인사팀에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자를 계속 면접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자가 많은 경우에,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통 5배수 정도까지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을 면접을 보게 될지 결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내가 제출하는 서류에 정확하면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면접을 가게 되면 이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 기본 자료로 우리가 제출한 구직 서류가 또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에게 이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입사 지원 서류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은 저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자의 개인 정보나 스펙.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말 중에 탈스펙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능력 중심의 채용, 역량 중심의 평가 이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스펙은 존재합니다. 많은 지원자 중에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할지, 면접을 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업의 채용의 입장에서는 시간이고 비용이고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원자의 말을 다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원자가 제시한 자신의 어떤 학력에 관한 정보, 자격증이나 능력이나 경력에 관한 정보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잉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되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입사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의 어떤 정보나 스펙 같은 부분들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무 역량이나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입사 서류이죠. 저희가 이제 보통 직무 역량을 검토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원자의 어떤 전공도 해당이 되고요. 자격증이라든지 인턴이나 실습, 경력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자가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회사하고 잘 맞는지.
직무 역량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직무 담당자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원자들 중에서 반드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 사람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회사와 내가 잘 맞는지,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서류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우리가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에서 그런 부분이 적격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에는 요 세 가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실제 하실 때에도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일 테고요. 우리가 직업 상담사로서 내담자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드릴 때에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서류로 어필이 되고 있는지, 면접에 가서 자기 스스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역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petency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즘에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그냥 competency라고 직접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좀 정의를 했는데 저는 노란색 부분으로 조금 제가 강조를 좀 해봤습니다. 역량이란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좀 공감이 되실까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처럼 세상이 좀 빨리 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 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새로운 환경이나 장면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좀 하이라이팅을 좀 해봤고요. 또 6번째 보면 역량이란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이다. 즉,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사이트, 보통 NCS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역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가 어떤 업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NCS 사이트에 가셔서 학습 모듈에 키워드 검색하시고 직업 상담사 검색을 해보시면 직업 상담사에게 필요한 직무 능력,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좀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정의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NCS란 무엇인가? NCS란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게 되는 단어들은 영어로도 함께 같이 익숙하게 계속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 바로 NCS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이 직무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맨 밑에 부분, 별표 친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조직심리학이나 산업심리학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고성과자라고 표현을 보통 할 수가 있죠. 하이 퍼포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고성과자들이 조직이나 개인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자질이 바로 NCS다 혹은 직무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적혀 있고요. 이 직무 능력의 5가지를 우리가 보통 지식, 스킬, 그리고 자아개념, 동기, 특질 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직무 능력 5가지를 바로 이 빙산 모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이 분명 있죠.
우리는 그 빙산을 보면서 아, 저기 빙산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눈 위로 보여지는 그 빙산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직무 능력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지식과 스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죠. 외국어도 제2 외국어도 하고 제3 외국어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많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외국어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 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와, 정말 저 사람 아는 게 많아.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드러난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약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고 우리가 바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면 아래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또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자아 개념, 동기 특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 밑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떠한 만큼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개발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바로 수면 밑에 있는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수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바람이 불고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어떤 때는 드러나 보일 때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셀프 이미지, 셀프 컨셉이라고 같은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태도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한 내가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면밀하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때때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발의 가능성도 있고 교정의 여지도 있죠.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이제 동기나 특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행동을 했던 동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요. 당신 왜 회사를 그만둬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나 정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원하는 일들을 시켜주지 않아요. 저는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의 숨은 동기가 따로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을 해주는 동기, 보통 우리가 이제 퇴사 사유 적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적나요? 일일이 다 적진 않죠. 개인 사유. 이렇게 적는 거는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근데 동료들이 물어봐요. 그럼 좀 건강이 안 좋아서요, 힘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이유. 근데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에는 다른 동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 그 사람이 진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 그러한 선택을 한 어떤 직접적인 깊은 동기, 이제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다른 사람과 차별짓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깊은 탐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제 직업 심리 검사를 하면서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고유의 경향성,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내면 고유의 어떤 부분들을 탐색하고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특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노련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사 도구를 정확도나 신뢰도가 확인된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한 후에 탐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깊은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발굴해낼 수도 있죠.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채용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깊은 동기라든지 내면 속의 어떤 그 사람 고유의 어떤 특질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끄집어내면서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이 5가지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직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더라. 간단한 예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성과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똑같이 제2외국어 능력을 할 줄 알고, 똑같이 학벌도 좋고, 뭐 자격증도 개수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A와 B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고성과를 내고 로열티가 높은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1번,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은 같지만 그러면 그 수면 밑에 드러난 3번, 4번, 5번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능력과 같은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어떤 퍼포먼스, 능력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탐색을 깊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류로 비유를 하자면 1번,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이력서에 다 포함이 담기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나 기술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바로 자기소개서에 일부 담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자, 제가 한번 예시를 직업 상담사 요구 역량으로 한번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고 구직 활동을 하시게 되다 보면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미 채용 공고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직업 상담사를 어느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지 채용 공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뭐 직업 상담 가능한 사람, 혹은 커리어 코칭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컨설팅 경험이 있는 사람,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격 요건을 묻는 그런 항목들이 쉽게 발견이 되실 겁니다. 또 직업 심리 검사 활용 가능한 사람, 이런 표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로는 워크넷 직업 선호도 검사, MBTI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 예시를 넣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정 능력이 또 필요하죠.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무직 직군들처럼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문서는 아래 한글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학교나 공공기관, 일자리 센터, 워크넷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이제 한글, 아래 한글 문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 또 기업, 기업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MS 워드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아래 한글을 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내부적으로는 한글 문서를 많이 썼지만 제가 하는 업무상 기업의 신입사원들을 추천해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 학생들의 서류를 또 MS 워드로 보내야 합니다. 네.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제 아래 한글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서류가 아래 한글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걸 열어볼 수 있는 파일 자체가 없어요. 실행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MS 워드로 서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문서 작성, 통계도 사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살짝 한 중급 정도 되는 수식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내가 담당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주로 많이 쓰시게 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지정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T,
네, 프레젠테이션을 뭐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드시게 될 테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볍게 뭐 홍보문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몇 페이지짜리 뭐 오리엔테이션, 뭐 교육 안내문 같은 거, 뭐 소개 어떤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몇 페이지 정도 혹은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PPT 혹은 뭐 포토샵 같은 것도 사용을 이제 PPT까지는 기본으로 다 사용을 하실 테고요. 저는 이제 포토샵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이것까지 네, 활용하시니까 조금 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들을 이제 다루시게 될 테니까요. 구직 활동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도 구직자분들이 이런 서류, 네, 문서 툴에 익숙해지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 업무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 네,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쓰게 되는 뭐 어떤 인트라넷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워크넷 뭐 지원을 받는 한국고용정보원이나 한국고용노동부, 네, 이런 기관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워크넷 사이트도 직접 쓰시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또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을 제가 있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또 이나라 도움이라는 또 서비스, 이나라 도움 이 사이트도 또 이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기관의 예산이 함께 쓰이는 조직에서는 여러 시스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교 자체적으로 쓰게 되는 시스템도 한 두세 가지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에 등록을 해놓고 또 학생들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다 올려놓거든요. 그런 전용 또 사이트가 있고 또 학교의 어떤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학사 행정 목적으로 쓰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도 쓰게 되는 사이트가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서 이제 그렇게 쓰고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쓰게 되는 워크넷이나 이나라 도움, 네, 이렇게 사이트도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부가 뭐 제공하는 사이트를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예전에 컴맹이었어요. 지금도 컴퓨터 활용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직을 해서 조직에 적응할 때 여러 가지가 좀 낯설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접속해서 써야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업무에 있어서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던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5번째, 글쓰기 능력도 저는 정말 유용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직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클리닝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예시 문장 같은 경우를 가끔씩 이제 불러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그럴 때도 조금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어떤 상담사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이렇게 서류를 좀 보면서 구직자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바꾸는 게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몇 줄씩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각자 이제 상담사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라이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소 클리닉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획서, 계획서, 보고서, 네, 각종 어떤 사업 기획서, 프로그램 기획서 이런 것들도 쓰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2시간짜리 단기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박 2일짜리, 이틀짜리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다 같이 기획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박람회라든지 어떤 HR 관련 행사 같은 것들도 내가 담당하고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련한 기획서, 계획서, 보고서 같은 것들도 또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적인 글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실용적으로 업무에서 글 쓰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저는 이제 운전 능력도 있으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운전을 직접 하시지 않거나 자차가 없으신 경우에는 저는 그냥 내부에서 진행하는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해도 충분하고요. 저는 이제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제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하진 않았는데 기관에서 관차가 제공이 되는 경우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관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 방문을 발굴을 가거나 아니면 구직자분들 동행 면접을 진행을 하거나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뭐 어떤 기관, 조직, 지역 내에 기관이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하면서 타고 다니면서 많이 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능력도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시면 좀 필요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능력, 영업력, 섭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수록 점점 내가 생각하는 직업 상담사 업무랑 좀 많이 달라지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들어가시는지에 따라서 상담하고 직업 심리 검사하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네, 혹은 1번, 2번, 3번. 네, 이 정도의 업무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어떤 대상층을 만나고 싶은지 직업 상담사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 하는데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디까지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나하고 잘 맞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7번째 저는 제가 스스로 좀 영업적인 마인드,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업무들이 재밌었고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번, 이제 8번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채용 공고에 우대 전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 전공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이 현업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확률적으로 대신 좀 다양한 전공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육학 전공하신 분,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 그리고 경제나 회계학이나 행정학이나 다 도움이 됩니다. 일부분씩 다 하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이런 전공들이 제일 유사한 전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학부 전공이 공대를 나왔어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를 입직하기 위해 어떤 전공의 구애를 받을 필요는 굳이 없지만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개념, 용어들이 익숙한 학과는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리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신 제가 대학교에 입직을 할 때 공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대에 갔기 때문에 제가 공학을 전공한 전공 백그라운드가 좀 잘 저에겐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흥미는 사회형이나 진취형이 가장 잘 맞는 흥미 유형 중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다른 유형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영역,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다른 복지나 상담 이런 쪽에 보다는 조금 더 취업률이라든지 취업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진취형이 좀 더 잘 유리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가치관 측면으로는 이타심, 애국심, 지적 추구,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줄친 부분들은 제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 위주로 줄을 쳐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직업 상담사 요구 역량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시고 익숙해져야 되는 역량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역량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능력이 바로 직무 장면에서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즉, 직무나 역할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네, 기왕이면 탁월한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준비를 했네요. 이것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용노동부에서 12가지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12가지 기본 공통 역량,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구직자분들이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전에 일을 했던 어떤 경험에서 어떤 역량이 있었는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작업을 하실 때 이 중에서 해당하는 역량을 찾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거창한 능력 없어요. 저는 정말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무슨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정직성이나 성실성이나 준법 정신, 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윤리의식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매우 필요한 핵심 직무 역량이다. 특히 이러한 윤리의식이 더 많이 요구되는 직무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드릴 말씀이 정말 많네요. 네, 입사지원서 서류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겠는지 제가 예시와 함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타라민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직무 역량 평가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재작년에 조사한 내용이고요. 기업이 직무 역량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엔 1번 프로젝트 수행 경험, 그리고 2번 관련 인턴 경험, 전공,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소프트 스킬 보유 여부, 그리고 관련 교육 이수 여부라고 순서대로 좀 표현을 했고요. 저는 이게 꼭 신입사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사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 경력직이니까 더더욱이 신입도 아니고 경력직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직무 역량이 1순위로 요구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과거의 신입사원은 백지처럼 백지 상태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마음껏 우리가 일을 가르치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가르치면서 우리 회사 스타일대로 이제 그려가는 그런 사원을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을 기대하고 뽑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세상에는 신입사원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지 같은 신입사원을 진짜 원해서 훈련하고 가르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업 환경이 좀 예전과 달라져 있고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바로 적응해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 할 수 있는 이제 동료를 원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도 이제 직무 역량이 더 우선하게 평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성취했거나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보고 있다. 즉 이런 내용들 위주로 질문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도 어떤 직무에 대한 염두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는 직무와 관련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 익숙하시죠? 네. 묻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한 가지만 딱 고르고서 한 가지만 딱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요. 일종의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서류만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력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인을 하고 있는 구인 업체, 기업이라고 하면 사장님이거나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내가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력서만 받고서 직원을 면접 볼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혹은 자기소개서만 받아서 면접 볼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예시로 제 서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11년 전에 제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작성해 놓았던 서류네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1년 남짓 되는 짧은 경력을 가지고 대학교 취업지원관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 서류로 작성을 해 놓았던 게 있더라고요. 자, 요 두 가지 서류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대학교에 있는 취업지원관 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취업지원팀 팀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서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가지고 면접 볼 대상자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서류를 보시겠어요? 네, 자기소개서 잠깐. 네, 저의 교육 철학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며 개인과 조직, 사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오, 마음에 들어요. 예, 일단. 그리고 지원 동기 블라블라 적었고, 성격은 이 사람 친화력 있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생활신조가 막 이렇게 세 가지나 있대요. 이렇게 딱 써서 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 이 사람 교육 철학 마음에 든다. 생활신조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마음에 드네. 이 사람 면접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맞나요? 그런데 실제 기업 상황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뽑고 싶은 인재에 대한 어떤 인재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20대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고객으로 맞아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취업 컨설턴트, 직업 상담사, 취업 지원관들이 어떤 연령이면 좋을까요? 여자이면 좋을까요? 남자이면 좋을까요?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학교가 4년제 학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사를 채용을 할 때 4년대조를 졸업한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학력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2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있으니까 학생들과 함께 라포를 잘 형성할 수 있는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이런 연령을 선호한다거나,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뽑고 싶은 연령대, 전공, 혹은 우리 조직에는, 우리 기업에는 남자가 많아요. 거의 회사 직원들의 97%가 다 남자예요. 여자 직원은 진짜 극소수 몇 명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 그런 기업에서는 어떤 성별을 선호를 할까요? 물론 이제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녀 고용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낼 때 공공연하게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에서는 뽑고 싶은 기준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공을 뭘 했는지, 학력은 어느 정도 취득을 했는지, 자격증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훈련이나 스킬 이런 것들을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진 않았으면 좋겠다. 1시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들이 사실 이력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가 1차적으로 서류 검토 단계에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검토가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제가 13년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 자격증도 있고 지역도 여기나 저기나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학력이나 조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어떤 동기, 스타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류가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기 전에 이력서를 먼저 검토한다는 거. 이력서에 적혀 있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스펙 같은 부분이 우리가 채용하고 싶은 조건에 부합을 해야지만 자기소개서를 검토한다는 이런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결국에는 두 가지의 서류가 다 중요하고 면접 자료로도 활용이 될 거지만 굳이 이력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이력서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을 거 뭐 별거 없다, 당연하다, 있는 거 그냥 적는다 생각해서 이력서를 되게 소홀하게 대충 적으시고 자기소개서는 뭘 적으려니까 어렵잖아요. 막 내 성격의 장점을 적으래. 지원 동기를 막 적으래. 나 경력상 뭘 적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력서는 그냥 대충 적고 자기소개서에만 뭘 적을까를 궁리하시다가 이거를 막 자꾸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합격하는 이력서 작성법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에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스펙이 다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사진도 다 필요 없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고 사진도 지원서에 부착을 안 합니다. 맞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이 그래도 훨씬 많고요. 사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서류에서 사진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 사진을 털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셀카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셀카를 지원서에 적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깔끔하게 잘 나왔어도 셀카는 안 됩니다.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무의 특성상 셀카가 허용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양복을 입지 않고 옷을 셔츠나 이 정도 입고서 찍어도 되는 게 허용이 되는 직종, 직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직군에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정장을 입고 찍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고요. 가운데 사진은 제가 처음에 초창기 구직 활동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깔끔하게 많이 봐주시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깔끔하게 그리고 이마랑 귀가 나와 있는 형태로 남성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귀가 양쪽 다 나오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귀를 꽂고 한쪽만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 이마를 다 올리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전체 오픈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오픈이 되면 좀 인상 자체가 밝고 시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기 좋고 깔끔한 형태로 사진을 작성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의, 태도를 어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에서 보면 이제 응시 분야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응시 분야가 적혀 있는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마스터 이력서를 쓰시는 경우에는 나에게 좀 최적화될 수 있는 양식으로 입폼을 하셔야 되거든요. 편집을 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응시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 분야를 상단에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응시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딜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요. 저 기차 타고 갈까요?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KTX 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막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게 빠를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어디 갈 건데요? 어디 갈 건데를 먼저 물어봐야 되죠. 어디 갈 건지를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서울 갈지 제주도 갈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기차를 탈까요? KTX 탈까요?가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력서에도 지원자의 스펙이나 준비나 노력사항이 되게 훌륭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직무에 지원하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방향이 없는 배가 지금 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의 방향을 반드시 분야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역 사항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쓰시는 경우에 여성분들에게는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삭제하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학력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 적으시고 직전 학력까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력이 4줄, 5줄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삭제해서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경력은 내가 적은데 경력이 한 5줄이 있고 대신 자격증 칸이 2줄이다. 근데 나는 반대로 경력은 되게 짧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셀의 어떤 개수를 늘려서 편집해서 쓰시면 되겠죠. 포인트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사 양식인 경우에는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되겠지만 내가 나를 가장 돋보이게 어필해 놓는 이력서 양식을 편집해서 쓰실 때는 나에게 중요한 항목을 상단으로 배치하시고 필요한 만큼 편집해서 쓰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신체 특기 사항을 묻는 지원서를 다운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삭제해서 쓰시면 되겠죠. 오늘도 강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직무 역량, 컴퓨터시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는 중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구직자분들에게도 이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이 잘 드러나는 자소서, 이력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려야 되겠고요. 또 직무 역량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조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